대폭락과는 지금 변수상 여러 가지를 볼 때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단어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쓸 수가 없죠. 그냥 어찌 보면 대폭락이 아니라 자칫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우려가 더 큰 시장. 저는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가면 이거 사실 버블 초기 단계 아니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우선 지금 시장을 지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저금리입니다. 저금리. 예. 대폭락을 가려면 이제 금리가 인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대출 상환 불능에 좀 빠져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금리가 한 3% 정도 올라가야 돼요. 단기적이라면 1년 안에. 그럴 경우 예를 들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2008년, 9년 이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사태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금리가 단기적으로 한 3% 정도 이렇게 반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때 한 30%에서 50% 정도 떨어졌어요. 양호한 지역이 30%, 네. 보통 어지간한 지역은 다 50% 절반 정도 떨어졌죠. 뭐 이 정도의 폭락이 있었던 때가 그 당시고 그때부터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미국은 그 전의 상황과 그때 폭락했던 시점에 대비해서 지금 이제 V자로 반등해 있어요. 그래서 종전 가격을 거의 지수상 이렇게 회복한 상태가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이제 경제 침체와 융합이 되면서 그런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금리와 같이 기인한 겁니다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네. 시장에 그 자금 경색이라든가 이런 그 돈을 구하기 어려운 대출받기 어려운 이런 사항들이 나타날 경우는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그걸 환금을 못하기 때문에 돈이 묶이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금매를 통해서 싸게 팔려고 하니까 가격이 폭락하고 떨어지게 되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상환 불능에 빠지면 이런 부동산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죠. 그렇죠. 경매로 넘어가면 다시 살 사람이 없을 경우는 또 반값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런 연쇄적인 작용하에서 가는데 지금 이 시장은 유동성이 아주 차고 넘치는 시장이에요. 저금리이고 유동성은 지금 우리가 경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시장의 기존의 유동성이 좀 상당히 풍부해 있습니다. 여기에 뭐 수도권인의 이런 개발하면서 신도시나 이런 토지 보상 자금 이런 것까지 확대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이제 갈 곳을 부동산 속에서 찾는 경향이 많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융도 저금리니까 거기에 머물기는 또 생각보다 쉽지는 않고 새로운 우리가 투자 대안이 또 많지는 않고요. 펀드라든가 뭐 리츠 이런 다양한 그런 그 간접 투자 상품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서는 좀 약간 좀 제한적인 측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강자 뭐 나를 뭐 나름대로는 배신하지 않았다 이런 귀의할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그 유동성 흐름이 부동산 쪽에 계속 관심을 갖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제가 계속 공급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급 불균형 문제입니다. 수요는 있는데 지금은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시점이에요. 아파트가. 공급이요? 계속 짓는다 그러잖아요. 계속 많이 짓죠. 많이 뭐 짓는데 3기 신도시나 3기 신도시를 이제 짓게 되는데 요게 입주가 이제 빠르면 뭐 한 물론 이제 조금 더 당겨서 5, 6년 합니다만 2026년, 27년 뭐 이때 입주가 될 거로 예상이 듭니다. 아무리 좀 서두른다 하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약간의 이제 공백기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돼요. 1기 신도시가 있고 2기 신도시가 있고 3기 신도시가 있는데 이들 간의 갭이 길어요. 요거는 이제 현 정부가 아니고 전 정부가 이런 과감하게 신도시 같은 택지 공급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 그 다음 정부였던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런 공공택지가 마무리 단계예요. 이를테면 2기 신도시가 끝나가고 있고 MB 정부 때 했었던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수도권 같은 경우 다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규 택지가 약간은 지금 이제 공백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기 신도시까지 오기 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이제 공급이 그 마지막으로 줄어드는 이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수도권과 지방이 공이 똑같게 올해 20년을 기준으로 21년, 22년 이렇게 좀 감소 추세에 있어요. 아파트 입주 물량만 보게 되면.
그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그 주거 유형에서 이 아파트가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전국 평균을 따지면 아파트의 비중이 61.4%예요. 서울은 이제 58%에 불과합니다. 네. 경기도도 한 68%가 되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고 네. 경기도에 비해서도 한 10% 정도가 낮은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또 부족해진다니까 아파트에는 선호도가 좀 나타나는 이런 사항들이 시장에 전개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주택 가격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자연스럽게 지금 금융환경, 금리라든지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안심하고 두고 볼 수 있는 뭐 대폭락이 올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급등한다든가 경제가 급 침체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쇼크의 정도가 거의 뭐 대공황 수준. 대공황이라는 말은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야말로 우리가 종전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라든가 2008년 리만 사태 그런 위기를 금융위기라든가 이 정도의 쇼크의 그 경제 위기 정도 가야 부동산에도 그런 이제 급락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쇼크가 오게 되면은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중에 저금리라든지 유동성 이게 기조가 순식간에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두 번의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경제 해법이 뭐였냐? 경제를 살리는 해법이 뭐였냐면 금리를 인상해서 살아남은 기업체나 뭐 개인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하는 식의 경제 해법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것은 이제 쳐내고 제대로 된 이제 건전한 살 수 있는 이런 업체라든가 개인을 오히려 이제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해법으로 접근한 겁니다. 근데 지금의 경제 위기상의 해법은 뭐냐면 금리를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다 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상생의 기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하게 금리가 올라서 도태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버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의 경제 해법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쇼크가 뭐 발생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는 거죠. 지금은 경제 해법 자체가 방향이 바뀌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방향 자체가 지금은 상생이에요. 모두 다 같이 살자예요. 그때 당시랑은 접근 방식이 달라요. 경제를 우리가 부활하기 위한 그런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그 거시적인 변수를 제외한다면 내부적으로는 저금리, 유동성, 수급 불균형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지지되고 있다. 근데 이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변수가 이제 정책 변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정책 변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앞에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런 물리적인 공급량 부족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는 정책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얘기인가요? 정책은 지금 부동산 정책은 전방위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어서 정책의 강도가 지금 사실은 제일 센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규제 지역만 하더라도 좀 먼저 조만간 없어지겠습니다만 뭐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규제 지역을 지정해 놓고 그에 따른 또 촘촘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지역을 또 대폭 또 더 확대하려는 이런 추세도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적으로는 이를테면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라든가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또 강화하는 이제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그다음에 이제 분양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전매 제한을 입주 때까지 실시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또 하나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런 진입을 또 추가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를 조금 더 물린다든가 아니면 그 혜택을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방위적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정책이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책 변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이런 뭐 상승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제 사실은 단기간 내에 지나치게 좀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는 좀 이렇게 조정이 됐어야 되는 측면도 있어요. 2019년 작년 하반기 정도에는 약간의 조정도 기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2019년 초에 금리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추가 금리 인상을 얘기를 했었고 작년 초만 해도 그랬었죠.
근데 정작 하반기가 되자 이 금리의 그 역진 현상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사실은 한 타임 좀 조정이 되고 갔어야지 정상적인 시장인데 작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금리 인하로 이 방향이 정반대로 틀어지면서 네. 오히려 가격이 좀 올라간 측면이 있는 겁니다. 올해도 이제 마찬가지죠. 올해는 오히려 더 금리가 더 낮춰져서 제로금리 수준으로 네.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그 조정이 한 번 됐어야 되는 타이밍을 약간은 놓친 그런 놓쳤다. 상태이기도 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조정이 한번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네. 2018년부터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쭉 해왔었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된다 이런 게 그 컨센서스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그게 이제 2019년 초만 하더라도 네. 당연히 금리 인상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이 좀 진정될 거다라고 저도 예상을 했고 시장 전망 그렇게 썼고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반대로 갔죠. 네. 이러다 보니 시장 자체에서 조정할 타이밍을 잃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금리와 유동성에 의해서 오히려 네. 부양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좀 사실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너무 지나치게 가격이 올라서 이제는 실수요자 1주택자가 구매력 대비 네.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네. 어지간한 급여생활자가 자기 월급을 서울 같은 경우 13년치 이상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제 중간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네. 중위 소득자의 중간 가격 주택을 얘기하는 건데도 13년을 꼬박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거야. 이게 한 절반 정도로 떨어져야죠. 사실은 네. 정상적이려면. 물론 수도권은 이제 절반 정도입니다. 한 네. 6 정도로 가는데 서울은 지나치게 높죠.